자, 연준 원로 금리 빠르게 내릴 필요 없어. 경제 좋기 때문에. 지금 연준 이사 이제 월러 이사가 나와가지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조금 이제 금리 인하는 너무 섣부르다, 빠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작년 11월 달에 이런 속도로 가면 안 되겠다. 금리 좀 내리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라고 하셨던 분이 이 월러 이사입니다. 이분이 돌연 뷰가 바뀌었죠. 이분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누구의 의지다? 누구의 뜻이다? 파월 연준 의장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뭐 작년 11월 달에 국채 금리 막 급등했을 때는 안 되겠다. 금리 좀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12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래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죠. 굉장히 좋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자마자 시장 금리가 쭉 떨어졌고 1월 달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연준 위원이 뭐라 그래요? 안 되겠다. 금리 인하 너무 섣부르다. 금리 인하 천천히 해야겠다. 경제가 좋으니까. 시장을 잠깐 이렇게 진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아서번스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연준 입장에서 참 곤란하게 됐어요. 12월 달에 조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놨더니 물가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네. 근데 금리는 떨어져 가고 있어. 참 골치 아프죠. 그리고 12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왜 좋은 얘기를 해줬는지 우리가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다른 방송들, 많은 방송들은 뭐 바이든이 억압을 줬다. 뭐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이유, 유동성 부족, 자금 경색.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기 금리가 쭉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올해 상반기 자금 경색이 올 수 있다는 거, 요 부분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미리 이거를 눈치채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래포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단기 금리가 쭉 떨어지면 얼마 전에 문제가 났죠. 얼마 전에 이제 단기 금리가 5% 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지금 유동성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 보여줬고 이런 상반기에 유동성 문제들이 다시 한번 터지면 미국 은행들 무너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좋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구장창 뭐 3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미국의 경제가 좋고 연착륙이고 좋은 생각들, 좋은 것만 바라보시면 미끄러지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 이런 거 참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자, 트럼프 압승한 날 김정은 핵 직거래 도박. 지금 보시면 최근에 김정은이 조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 조금 도발적인 얘기를 하면서 뭐 외국에서 이제 외신들 보면은 한국과 북한 이제 전쟁이 거의 뭐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언론화하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상태가 중국이랑 대만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그렇게 못 느끼죠? 무슨 전쟁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외신에서는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냥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우리 어떤 게 지금 변화가 일어났죠?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언론들이 외신들이 한국과 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부채질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쭉 빠지죠. 환율이 올라갑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1340원 넘었어요. 최근에 보신 분 1340원 넘었습니다. 당연히 증시 코스피 코스닥 작살 나죠. 증시 작살 끝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그 와중에 전쟁 관련주는 상승하고. 맞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기는 하다.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일본 증시는 최고점을 찍었죠. 일본 증시 요거 괜찮다. 5대 상사 요거 괜찮아 보인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 전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 원달러 환율은 튀고 있고. 그러면서 뭐 트럼프랑 뭐 김정은이랑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요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는 한국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는 거. 원달러 환율 국내 증시 급락소 1340원대 상승 마감. 지금 한국에 아주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북한 전쟁.
왜냐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뭐 중동 전쟁도 있고 대만 중국 전쟁도 있고 주변에 이제 전쟁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북한과의 이런 트러블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언론들 외신들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전쟁. 그리고 두 번째, 홍해 이슈. 중동에서 지금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로 돌고 있죠. 야, 이란이 참전하니 마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달러가 강세로 돌면서 자연스럽게 원화는 쭉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 증시가 쭉 빠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요게.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 한국만의 문제는 없을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형건설, PF, 한국만의 문제점이 있죠. 요런 부분들, 원화 가치를 쭉 끌어내리겠죠. 그리고 네 번째, 시장의 너무 빠른 금리 인하 기대감. 자, 시장은 지금 올해에만 6번에서 7번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고 3월 달에 금리를 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뭐라 그래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나와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금리 인하 너무 섣불러. 경제가 이렇게 좋고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해? 그럼 시장이 너무 빠르게 앞서갔다. 과도하게 예상을 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로 도는. 그래서 원화 가치는 쭉 떨어지는. 제가 아마 연말부터 연초 우리 한국 증시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꺾이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막 전쟁 북한과 뭐 전쟁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 이제 터지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단단히 마음을 좀 드셔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도발 시 몇 배로 응징, 미국, 북한의 실망,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도 뭐 도발을 하게 되면은 몇 배로 응징하겠다. 세게 나가야죠, 당연히. 뭐 맞춰주겠다, 왜 그러냐 할 필요 없고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경제는 그렇지 못하죠. 세게 못 나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워낙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아마 한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상반기에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한 연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출도 좀 올라오고 이런 지정학적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그때 돼서 조금씩 한국이 반등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까지는 한국은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 코스피 2500선 타라는 거요 1.4% 넘게 하락.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심각해 보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아시아 증시 대부분 하락. 일본 고점 경기에 차익 실현 매물 우세. 그래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증시는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쭉 빠졌다. 이런 부분들. 자, 일본 증시 새해 연일 최고치 환호. 코스피는 올 5% 넘게 내려 한숨. 한국과 지금 일본의 상반되는 이런 모습들. 자, 금리 인하 급할 것 없다. 중동 불안 국채 오르고 달러 강세.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뭐 상반기에 막 상승, 산타랠리 좀 이렇게 올라갈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증시가 지금 쉽지 않죠. 증시가 쉽지 않고 우리 코인 시장은 지금 현물 ETF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증시랑 비트코인이랑 이제 뭐 디커플링이니 따로니 전혀 별개로 분석을 할 수 별개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닌 게 뭐냐면 현물 ETF가 상장이 됐다는 건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됐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 시장이 더 이상 따로 논다?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랑 이제 아예 별개로 따로 놀 거다, 디커플링이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미국 증시에 들어오는 수요가 줄어들면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수요도 줄어들 겁니다. 이제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커플링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미국 증시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지면 같이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커플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현물 ETF 나오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는 증시랑은 더 이상 뭐 연동이 안 된다. 뭐 상관관계가 막 계속해서 멀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멀어지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CNN 미국 의회 지도부 임시 예산안 3월까지 연장 합의. 드디어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찜찜합니다.
원래 총 12개의 임시 예산안이 이제 뭐 합의를 하냐 아니면 뭐 추가 임시 예산안을 하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틀 남았어요, 지금. 1월 19일. 그리고 2월 3일? 2월 9일? 거기까지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3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3월 달로 연기가 됐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월 1일과 9일까지 총 두 단계에 걸쳐서 연기를 했다고 하고 일단은 뭐 셧다운은 막았네요. 우리 셧다운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죠. 왜 셧다운이 되기 힘드냐면 지금 상태에서 셧다운이 된다? 그러면 셧다운을 시킨 쪽, 뭐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서로한테 안 좋습니다. 서로한테. 엄밀히 따지면 공화당이 좀 뭐랄까 저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얼마나 공화당이 반대했길래 셧다운이 됐니? 지금 공무원들 지금 다 임금 멈추고 일도 못하고 공화당 너네 때문에 그러네? 그럼 올해 11월 달에 있는 대선에서 좋은 성과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셧다운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 이렇게 안 좋은데 막 셧다운 됐다?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 안 됩니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의견 차이는 또 좁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3월까지 또 3차 임시 예산안. 그래서 뭐 보훈이나 에너지, 교통, 주택 이런 예산들은 3월 1일까지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중요한 이제 국방비, 국무부 예산 이런 것들은 8일까지 다시 한번 또 임시 예산안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셧다운 이런 가능성들은 좀 벗어났다. 셧다운이 왜 중요했냐면 자 볼게요. 만약에 3월 달에 임시 예산 임시 예산안 연기가 안 되고 1월 19일 날 서로 얘기가 안 돼 가지고 셧다운이 터졌어. 그럼 우리가 매주 발표되는 뭐 고용 지표나 CPI나 PPI나 요런 지표들을 분석하고 발표하는 기관들이 다 일을 쉽니다. 일을 안 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3월 달에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올립니다. 동결합니다. 아니면 긴축량을 조절합니다.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요거를 뭐에 근거해서 발표를 해요? 우리가 맨날 보는 CPI, PPI, 근원물가지수 이런 것들을 보고 연준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 요게 발표가 안 되면 요 지표들이 당연히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발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예상한 3월달 금리 인하도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장이 셧다운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중요하게 본 거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3월달까지 연장 합의가 됐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 일단 3월 달에도 또 임시 예산안 해가지고 또 셧다운 이런 위기 가능성 또 지겨운 기사 보시게 될 겁니다. 3월 달. 자, 22 당국자들 금융시장 과도한 금리 인하 낙관론 경계.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시간이 없어요. 미국처럼 뭐 경제가 좋거나 고용시장이 뭐 좋거나 이런 지표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이니 뭐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니 유럽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연준 22의 이제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당연히 매파적인 발언들 해야겠죠. 야, 너네 금리 인하 너무 기대하지 마. 물가 만약에 튀면은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금리 인하 낙관론 경계한다. 하지 마라.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12월 달에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해줬죠?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안 좋아질 거, 유동성 자금 경색 때문에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제 체력이 받쳐줬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국제유가 소폭 하락. 달러 강세와 함께 미국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진 영향.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건 뭐냐면 국제유가. 생각보다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고 있죠. 제가 국제유가 100달러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물론 뭐 이걸 맞출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 의심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적다? 국제유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높다고 말씀드렸나요? 적다고 말씀드렸나요? 적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우디가 아시아한테 지금 원유 공급하는 그 프리미엄 가격을 2% 정도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우디가 좀 이제 막 나가보자 라는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가격을 증산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4? 2013, 14? 그때 사우디가 치킨 게임 들어갔죠.
얘네들이 생산하는 제조 단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가스로 인해서 생산하는 애들 다 무너졌습니다. 몇백 개 기업들이 다 문을 닫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우디가 다시 한번 열받으면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 이제 파쇄 공법 그 새로운 이제 공법을 개발해서 생산량이 지금 늘어났죠. 생산량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도 지금 증가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뭐 브라질, 베네수엘라 시장의 공급량이 더 늘어났어. 반면에 수요는 늘어나지 않았죠. 왜? 중국이 회복을 못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제유가가 폭등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거. 국제유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근데 달러는 강세로 돌겠죠. 왜?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중동 전쟁 터지고 있지. 홍해 막 난리 났지. 거기다가 러시아 공습 들어갔죠. 우크라이나. 드론이랑 미사일. 그리고 또 대만 민진당 또 대통령 딱 당선되니까 중국과 대만의 또 분쟁들. 그리고 거기다 또 한국, 북한까지. 달러 강세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추락하는 다이아몬드 수요의 최대 공급업체 10% 가격 인하. 자, 이거 기사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기사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이아몬드 수요가 줄어들고 있대. 무슨 뜻일까? 유럽이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금지. 그것도 있고 또. 아, 다이아몬드 최대 소비국 중국 힘들구나. 중국이 지금 다이아몬드 살 정신이 없구나. 여력이 안 되는구나. 자, 다이아몬드 수요가 줄었다는 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유추할 수 있냐면 올해 명품, 조금 높은 가격 높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치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고가 이런 물품들을 소비가 줄어들 거다.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참고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는 소비가 줄고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산업 회복 경기 침체됐던 경기를 다시 회복하는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아몬드 수요 감소. 자, 사우디 상무장관 브릭스 초대받았지만 공식 가입은 아직. 자, 이거 어떤 내용일까?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 형님이. 코스염이 아주 매력적으로. 사우디 상무장관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브릭스 우리 초대는 받았지만 아직 가입은 안 했어. 지금 중국 보란 듯이 힘들잖아. 부동산도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막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위안화 환율도 안 좋고, 홍콩 증시 엉망이고. 근데 여기서 브릭스 들어가서 미국한테 우리가 견제당하면 어떡할 거야? 살짝 발을 내빼는 거죠. 사우디가 전형적으로 또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이렇게 외나무다리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중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좀 대변을 해주고 있다. 중국의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정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1월 17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 22, 30분. 오늘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됩니다. 예측 0.4. 이전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네요. 소매 판매 중요합니다. 근데 크게 시장을 영향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내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0만 7천 건 살짝 올라갈 걸로 보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GDP 요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요할 텐데 4.9보단 떨어질 겁니다.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높게 나오면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발표되고 근원개인 소비 지출 26일 이거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근원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1월 달에 이제 결과적으로 CPI는 높게 나왔고 PPI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1월 달 물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근원개인 소비 지출. 요게 판가름을 해줄 거예요. 1월 달 물가. 그리고 31일 날 FOMC 회의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 2월 1일 날 유로존 CPI, 2월 2일 날 비노 고용지수, 2월 2일 미국 실업률. 이제 실업률을 우리가 이제 뭐 2월, 3월, 4월 상반기에 이제 그래도 조금씩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실업률이 최저점을 찍고 살짝 튀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코인 이슈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실업률이 바닥을 찍고 한 차례게 튀기 시작을 했다. 아니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요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실업률이나 고용지표는
한 주마다 바뀌어 버립니다.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아주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고, 자, 또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해드릴까? 임시 예산안 요거 3월 1일, 3월 8일 연장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미국 그 증시에 상장된 현물 ETF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순유입량은 얼마고 순유출량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안 좋다 그러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비트.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 I wanna play with fire, let me get hurt.